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일단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딱 2달 만에, 그러니까 2달 만에 국빈 방문으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2026년 시작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이 중국이고 중국으로서는 또 처음 맞는 국빈이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한중 관계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하지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했던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中方愿同韩方一道，牢牢把握友好合作方向，秉持互利互赢宗旨，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沿着健康轨道迈进，切实增进两国人民福祉，为地区乃至世界和平发展正向作用。 시진핑 주석님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한 저를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주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이따가 성과라든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다뤄보겠지만 일단 이번에 만난 것은 시기적으로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또 중국과 미국이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날 때도 그런 일이 펼쳐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험대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살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고요. 지금은 이제 남북 분단 때문에 섬처럼 우리가 갇혀버린 형국이지만 원래는 중국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 생각을 별로 좀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드 배치 문제 이후에 2017년 이후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특히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원래 우리 주 수출국이 중국이었는데 주 수출국이 이제 미국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는 중국하고 이제 경쟁하는 체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과 관계 복원을 통해서 경제협력 또 문화교류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합의한 것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시 주석 입에서 이웃이자 친구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양국 정상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명시적인 어떤 언급은 없었지만 최소한 이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면 조만간에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좀 갖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한중 간의 과제가 상당히 많죠. 사실 윤석열 때는 아예 한중 관계에 다리가 끊어져 버렸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히 다리를 잇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복원, 어떻게 보면 복원도 한 차례 한 단계 더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혜원 원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거나 물론 우리가 한미동맹이 공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외교는 반드시 그만큼의 리스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사실 최악의 한중 관계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한중 간의 혐오 정서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이미 대선 후보 때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한중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 우리나라는
북한이 바로 위에 있다라는 특수 상황,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봤을 때 힘에 의한 이 냉혹한 국제 현실에 있어서의 우리가 놓인 상황, 또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에 풀리지 못하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 너무너무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 중심으로서 이번에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원년이라는 걸 출발함으로써 많은 측면에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균형 잡힌 외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번에 대규모 방한 경제 사절단이 같이 갔거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샤오미 폰 꺼낸 거, 예. 이런 거 굉장히 경제계에 주는 메시지가 클 겁니다. 문학에 있어서 제가 국정기획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중국이라는 큰 문화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라도 이 여러 가지 얼어붙었던 부분을 풀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역과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관광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큰 덩어리에서부터 작은 부분까지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한 것이 바로 한중 관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큰 물꼬를 텄다라고 봅니다. 이 환구시보라든가 중국 관영 매체가 오늘 오전부터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 보면 좀 잘 안 웃죠. 물론 이제 중국의 황제급 아닙니까? 황제가 함부로 실실 웃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외국 정상 만나면, 특히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 만날 때는 거의 얼굴 인상을 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경주에서 만났을 때 보면 뭐 선물 이야기할 때만 살짝 웃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웃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웃음의 의미가 중국 국민들이 상당히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잘 안 웃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파한대소 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고, 중국 국민들 실제로 지금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식조사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24년도에 급감했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부동산 건설 다음으로 이제 수출 아니면은 이건 경제가 굴러갈 수가 없는 나라인데, 중국이라는 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외면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념적으로만 접근해왔던 과거를 탈피하고 경제인들도 대동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한낱 그 부정선거 세력에 기대고 있는 이 정치적 공간마저 완전히 질식되는 거거든요. 공간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국민들과 이런 성과는 같이 우리가 이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조선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같이 노력해가지고 이뤄낸 놀라운 성과,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렛대 삼아서 중간에서 줄타기를 해도 위협을 당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고 강점이 없다면은 줄타기 했다가는 양대 열강,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냥 완전히 눌려버릴 텐데, 우리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대통령과 좋은 국민들이 만나서 놀라운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이제 몇 가지 뭐 사진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특히 인상적인 게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받았던 선물이 중국의 샤오미 폰이죠. 이 샤오미 폰으로 이재명 대통령 내외하고 시진핑 주석 부부랑 이렇게 셀카를 찍은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그 사진 보니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셀카를 시진핑 주석하고도 찍고 또 부부 동반으로 찍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제목을 화질은 확실하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지난번에 그땐 보안 얘기했죠. 네네. 그러니까 백도어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도 뭐 얘기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해서. 아마 그때를 좀 다시 연상시키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철저히 준비해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물 받은 샤오미 폰을 왜 또 들고 갑니까? 자기가 그 전화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들고 가서 시 주석 앞에서 그 샤오미 폰을 꺼내서 그리고 셀카 찍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 주석이 그거 싫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다 계산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좀 감탄하게 되고요. 저렇게 그 시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셀카를 찍도록 허용해주고 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이게 점점 나아지는 한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막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우리가 K 한류 열풍이 부는 것도 어찌 보면 내란을 극복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전 세계 사람들이 봤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황당하게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는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뭐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그 의심이었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관계를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한국에서 현중이나 아니면은 또 중국에 대해서 젊은 층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 주석이 저렇게 그냥 하나의 행동은 별로 우리한테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한중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아마 밑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한중 관계가 아마 속도감 있게 풀리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 글도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화질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화질 정도는 뭐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 갤럭시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착한 악마님, 저거 내가 쓰는 폰인데 너무 느려서 못 쓰겠던데. 그런데 샤오미가 기세는 대단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여의도에 더현대라고 백화점 큰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갔더니 샤오미 매장이 들어섰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번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사실 중국은 AI 분야라든가 과학기술에서 놀라울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재의 산실이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이념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중국인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민감한 정치 외교 문제보다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문화, 기술 이런 데 있어서 앞서간다라는 점을 저렇게 굉장히 엄숙하게 하면 이게 좀 미국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그냥 이렇게 재밌게 약간 유머스럽게 샤오미 폰으로 찍은 걸 올리면서 화질이 괜찮다라고 하면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확 미소가 나올 수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잘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문화 제한이라기보다는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풀기 쉽지 않겠지만 위성랑 안보실장 등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축구나 바둑 등에 있어서부터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접점이 무엇인가, 중국인들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 외교가 소프트 파워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셀카 많이 찍히기는 했어도 본인이 이렇게 직접 셀카 찍은 것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에게도 낯선 모습이고 재밌는 모습이고 그렇죠. 근데 참 이면에는 사실 어려운 난제들이 많죠. 이번 정상회담에 난제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되기만은 바라면서 여러 가지 벌써부터 이제 비난을 막 퍼붓고 있는데 뭐 제가 몇 가지만 좀 바로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일단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원칙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말 때문에 야 이제 또 이제 친중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제 완전히 그냥 중국이 경도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퍼붓는 보수적 목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안 하면 중국과의 수교가 단절됩니다. 그렇죠. 중국은 이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모든 나라에.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표현도 중국이 완전 만족할 만한 표현은 아니죠. 그럼요. 정말 잘 골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가 아니고 존중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 세계 중국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대만은 결국 중국이 지배해야 한다. 이제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뭐 네 말 존중할게. 존중할게.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선언한 게 아니라 1992년에 한중 수교를 복원할 때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중 대사가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을 다 지워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이 선언을 한 것처럼 좀 왜곡하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럼 이제 서해 구조물 문제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뭐 일부 세력들이 있는데,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겹치는 서해 바다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상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걸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끄러웠죠. 근데 이 문제도 지금 다뤄지긴 다뤄집니다만 결국 중국 입장은 우리가 땅덩이가 훨씬 넓으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도 좀 넓게 좀 설정해줘. 이제 경계 확정을 좀 넓게 해줘. 이런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은 국력이에요. 국력이 있어야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말 잘해가지고 모면할 수 있는 의제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치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은 매국노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벼르고 있어요. 욕을 하려고. 근데 국민들께서 속으시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시간을 끌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력이 올라올 때까지. 어제 정상회담 상당히 길었지요. 예정된 시간은 30분이었는데 훨씬 넘어서 1시간 40분 했고, 모두 한 4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한령 같은 경우에 이제 한한령이 풀려야 우리가 중국에서도 마음껏 활동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이럴 텐데, 참 이건 애매한 게, 김성환 평론가님, 한한령 풀어라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언제 우리가 한한령 내렸냐?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식 입장은 그거니까 한한령을 푼다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그게 좀 모순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일종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드라마였나요? 이런 데서 이 우유를 먹는 장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유를 다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스티커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모으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것만 모으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류 문화가 들어와서, 문화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사거나 우유를 산 다음에 그걸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그걸 모으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층위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 교류를 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일종의 청년층의 인식이나 의식 속에 한국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뭐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공연하는 것도 공연하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 너 내린 적 없으니까 뭐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젖어 들어가면서 차차차차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바둑, 축구 이것부터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영화도 같이 해보기로 이러면서 이제 언제 내린 적 있냐? 그래, 우리도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면, 해보고 뭐 받아들이면은 그건 이제 저절로 우리가 생각했던 한한령이 풀리는 거죠. 외교라는 영역은 최고의 고도의 전략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한령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드시지 싹 스며들어 간다면 된다. 전 이런 얘기로 들었고요. 대중문화 교류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위성환 실장의 브리핑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바둑, 공연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 이 항일 역사 투쟁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긍심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발언 보니까 위안부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한 점, 이런 부분도 저는 다 지금 외교와 맥락이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교류도 일종의 문화 교류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스포츠, 바둑, 공연 이런 거 참 잘 짚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사실 제가 강원도에서 일을 할 때 중국 기자협회 대표단하고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기자협회의 대표단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갖고 있는 뭐 효라든가 뭐 선비 사상을 통한 위민 전략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류를 통해서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층 간의 교류에도 사실 양국 정상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정책으로 악용했다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이런 만남을 계기로 한중 청년들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의 관계에서 기술과 이런 면에서는 경쟁하지만 협력하면서 나아가자는 정말 새로운 미래 세대의 건설적 의제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지금 한중 관계가 중일 관계가 나빠지는 거 보면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하고 시 주석하고 서로 언쟁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의 중국 관광객이 싹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단체 관광객 다 취소했잖아요. 그럼 굳이 단체 관광객 가지 말라고 뭐 지시합니까? 그거 아닌데도 그냥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중국이 사회주의권 국가라고 하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번에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면 앞으로 한중 관계 풀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관광객들 좀 많이 가도 되겠구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현중이나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겠다는 메시지 주면 그건 아주 일부 사람들의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일본 국민들도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인식도 확 바뀌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에 있어서 현중 정서나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오히려 정부나 일부 정치권에서 조장하거나 부추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 관련돼서는 중국의 우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한국 가수들, 한국 드라마들, 한국 영화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그 드라마 내용을 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 정신 이런 것들도 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이제 원하지 않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권위를 상대적으로 우리는 중국보다는 권위에 대한 절대 복종 이런 게 없잖아요.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나라예요.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젊은이들에게 전염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단어를 보니까 건강한 문화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럼 건강하지 않은 문화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건 중국이 틀어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게 계속해서 컨텐츠가 양질로 형성되다 보면 젊은 중국 사람들은 막는다고 해서 안 보질 않는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것인데 이거를 잘 하려면 정치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윤석열처럼 뭐 중국을 적대시하고 이래버리면 중국 국민들이 또 순식간에 적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짓만 안 하면 자연스럽게 문화는 흘러 들어가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풀지 않으면 국민들의 반론, 여론을 잠재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뚝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만 도와주면은 언젠가는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둑하고 축구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접근하기가 쉬운 분야이긴 한데 되려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둑 좀 아세요? 바둑 잘 두세요? 아주 잘 되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 조금씩 뭐 이렇게. 옛날에는 바둑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바둑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압도해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세계 바둑 랭킹을 보면 신진서 구단이 지금 73개월 연속 1위고 2위는 박정환 구단, 3위가 변상일 구단 이래가지고 한국 기사들이 완전 상위권을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 바둑으로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깨지면 저쪽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축구도 저는 축구 볼 때마다 아니 중국 인구가 얼마인데 맨날 반판이 우리한테 깨지냐. 중국이 우리를 이긴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 뒤로는 거의 게임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서로 교류하는데 우리가 불리한 것도 하나 좀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김혜경 여사님의 활동이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중국의 여성들 초청해서 떡만둣국.
그러니까 한국은 떡국을 먹는다. 중국은 만둣국을 먹는다. 그래서 떡만둣국을 끓였다고 하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뭐 K푸드 이런 것처럼 제가 소프트 파워를 거듭 강조하는 것이 너무 민감하지 않고 양국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재밌는 요소들로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전략을 쓰자라는 건데 김영희 여사가 너무 재밌는 말을 했는데 떡국 끓일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님? 떡 불리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단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떡국 만들 때 지단 붙이는 게 참 어려운데 오늘은 지단이 잘 붙여지는 거 보니 한중 관계도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에 시비 걸 사람이 있는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축구 바둑을 너무 잘하긴 하지만 음식은 우열이 없잖아요. 이번에 또 김혜경 여사 의상도 상당히 화제가 네, 네, 됐는데 그런 이재명 재미있는 대통령 환영식 모습 한번 보고 이슈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머디팡님 마이크 저음이 너무 많아서 목소리가 울려요. 1000만 번 얘기해도 안 되네요. 아 그랬어요? 다른 분도 그러신가요? 저희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혹시 머디팡님은 이 음향 나오는 게 조금 너무 베이스가 많이 돼 있지는 않는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자, 환영식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你们好，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欢迎你，总理先生。哎，你好，欢迎你的，很想见你，欢迎你，认识你们好。 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웃는 모습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담 끝났고 또 나머지 일정들이 다 있는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이도 간다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이번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네. 그래서 저 가봤거든요. 이제 일부러 상해 갔을 때 저 혼자 찾아가가지고 봤는데 되게 초라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요즘은 잘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것도 사실은 상해 가서 상해 임정을 일부러 간 것도 좀 중국에서 항일투쟁 역사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빠진 게 있는데요. 이 최근에 보수 진영에서 우리가 쿠팡이다 이걸 운동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쿠팡이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쿠팡을 이재명 정부에서 탄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압하는 이유가 쿠팡 다음이 알리테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쿠팡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경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자들과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간담회를 갖고 회견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언론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 이러는 모습이 정말 진짜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나온 게 있던데 61%인가? 오늘 아침에 나왔죠. 예,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있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높냐?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이에요. 소통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좋게 보는데 어제 이제 방중 결과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체로 그 해외 순방이나 또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 국내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막 기자들이 그거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통령실이나 또 대통령 쪽에서 부탁이 오죠. 순방 성과가 가려지니까 가급적 국내 문제는 질문하지 말아달라. 여기만 초점을 맞춰달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먼저 이야기는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검찰의 작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대통령이 꼭 좀 하고 싶었던 말인가 보구나 싶던데 그 내용 한번 다뤄보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해요. 이거 맞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최종 판단권은 법원이 가지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은 법원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져요. 기소한 걸 잘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합니까?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아니 검찰이 잘못해가지고 법원이 무죄를 했으니까 항소를 포기한 거 아니냐. 대장동 사건이죠. 그런데 그걸 꼭 내가 관련이 돼 있으면 법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이건 일단은요. 논리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죠. 예.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현직에서 일을 할 때요. 저는 매일경제신문, 경제신문이긴 했습니다만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1심에서 검찰이 졌을 때는요. 그걸 수사를 담당했던 또는 기소를 담당했던 담당 검사의 실명을 신문에 쓰는 걸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런 언론 드물었거든요. 그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수사를 담당했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친구들 그냥 수사해놓고 인사발령 나면 가버리고, 나중에 이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저렇게 집단으로 때로 그냥 당연히 항소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잘 얘기했죠. 이재명과 민주당만 관계되면 그건 공식이 딱 정해져 있고, 또 반대로 재벌이나 누가 관계되면 어떻게 봐주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흔히 말하는 그 이권, 그게 바로 이권 카르텔이고 그게 바로 이제 시스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사무쳤으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동안에 검찰이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졌을 때 네. 항소를 포기하는 퍼센티지가 아주 낮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검찰의 오기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데 특히 어떤 그 정치성 또 권력형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애당초 권력 쪽에서 나쁜 의도를 갖고 그 사람을 해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결국 권력의 오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예 잘못된 기소부터 비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만 관련돼 있다면은 이거 법원이 봐주기다라고 오히려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이거 역공경을 하면서 사실상 기소도 제대로 됐고 판단이 왜 이렇게 약하게 나왔지 하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항소 포기했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대표도 1심에서 어쨌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검찰이 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주목도 못 받고요. 검찰이 이에 대해서 반발도 안 하고 항소를 포기했을 때 아무런 얘기가 없고 누가 국민의힘에서 압력을 넣었냐, 누군가의 압력을 받아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그 민주당 측에 있는 인사가 재판을 받고 항소가 포기되거나 무죄가 나온다. 이거는 오히려 그 재판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오히려 만약에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을 치더라도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점을 반드시 지적 한 번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오죽하면 네.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거죠. 되게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다가 저 때만 딱 몇 번 이제 역정을 낸 적이 있는데 저 때 한 번 하고 마지막에 조선비즈 기자가 아니 뭐 쿠팡 유출범이 중국인이기도 해서 반중 정서가 있으니까 아니 그 중국인이 미국인이 미국 사람들로 갑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혼내준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요 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항소 기준에도 포기 자제하는 게 맞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건 난리가 났었잖아요. 마치 그게 이재명이 시켜서 또 이재명을 비호하기 위해서 항소를 자제한 것처럼 몰아간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정치검찰에서 그걸 주도한 자들과 그에 부안해동한 언론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나경원이 장동윤이 전부 다 항소 포기한 사람이 그랬죠.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검사들 글 하나 안 썼잖아요. 네. 유일하게 정유미 본인이 중립적인 잘라고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 인사조치당한. 근데 최근에도 서해 피격 사건 국민의힘에서 항소 안 하면 난리 피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국정원 감청정보에 올북시대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발표하는데 결국 또 서훈 국정원장이 항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홍희 해경청장 이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을 또 재판에 시달려야 돼요. 그저 기자회견을 쭉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감탄하지요. 참 정리가 잘 돼 있구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렇게 정리가 잘 돼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표현에 군더더기가 없죠. 놓칠 말이 하나도 없는 저는 참 높게 평가합니다. 어제 이제 또 논리적으로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할 때 막 그 장동혁 같은 말도 그건 비교도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상대방 그 변호사를 해서 그런가? 수긍할 수밖에 없게 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혐중, 반중 이런 정서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를 자꾸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냐? 그런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좀 부정선거니 어떻게 뭐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쿠팡 유출 그 범인이 중국인이라고 하더라. 이걸 가지고 막 문제를 삼는데 그러면은 중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쿠팡 문제도 한번 들어보시죠. 뭐 서해 구조물이나 오래된 미세먼지 문제, 특히 사실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중국인 직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엄히 제재해야 된다는 점은 뭐 명백하죠.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그러면 쿠팡에 그 미국 사람이 있으면 이제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무런 그야말로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죠. 중국이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어쨌든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저런 부분들이죠. 그 일단 사실적으로도 틀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아무 이익이 없는 거를 그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쿠팡은 지금 뭐 김범석, 범킴, 미국인 오너 아닙니까? 미국인 오너라서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불러도 나오지 않고 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쿠팡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그동안에 쿠팡이 보여왔던 악행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국회 청문회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도 뭐 문지석 검사가 밝혔지만 그 외에도 뭐 주유수당 관련해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과로사로 인해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쿠팡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이거를 범킴이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막 메신저로 텔레그램 메신저로 공개됐을 때 그거 다 영어로 공개됐습니다. 범킴은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거 미국인에 대한 뭐 잘못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영어로만 소통하고 영어로만 지시 내리는 범킴에 대해서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에 대해서 각 한 번 세웠습니까? 그런데 오직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킨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저 기자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자신의 중국에 대한 그 잘못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에 또 의도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소속사가 어디인지는 조선비지 기자였어요. 제가 봤는데 다분히 중국까지 가서 중국을 저격하는 질문한 거죠.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죠. 팩토도 틀렸지만 장소도, 그러니까 그 TMO도 안 맞는 거죠. 이런 말장난이 있는데 양국 정상은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하셨냐고 물어봤으면 모르겠어요. 마치 말장난이 아니라 근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맞아요. 둘이서 좀 그런 근거에 대해서 대화 좀 나눴어요. 이렇게 물어보자니까 대통령이 짜증난 거죠.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당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빈민층 아이가 범죄를 하다 걸렸어. 모든 빈민들을 욕을 하잖아요. 네.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응? 가난하니까. 부잣집 아이가 걸렸어. 부잣집 자제분이, 오세훈 씨 자제분이 어쩌다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똑같은 거죠. 중국인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잘못되면 그 개인을 탓하면 되는 거고, 그 나라가 뒤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나라를 왜 욕합니까? 대통령이 그 뒤에 붙여서 한 얘기 있던데요. 네. 저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라는 그 조직의 그렇죠. 구조의 문제지. 예. 그게 왜 개인의 문제냐. 그리고 그게 중국 사람인들, 일본 사람인들, 미국 사람인들 뭐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 기자간담회 보면서 서해 구조물 예.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한한령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사실 정상회담 하고 나면요.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성명, 예. 스테이트먼트에는 담을 수 없는 세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뒷얘기를 배석을 한 이제 고위 관계자, 대개는 뭐 이제 안보보좌관이나 또는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대통령이 해주는 이런 게 정말 그랬어요. 필요한 거다. 예. 그러니까 서해 구조물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처리했고 선을 어떻게 긋자고 중국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한한령도요. 그 일거에 그냥 확 풀어주고 또는 일거에 확 묶어버리고가 아니라 시주석의 얘기 상당히 와닿지 않습니까? 석자의 얼음이 갑자기 얼려진 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녹겠습니까? 라는 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해줬다는 그게 국민에게 배경 설명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필요한 기자간담회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뒤로 싹 가려지고 나머지 이제 자극적인 얘기들만 부각이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안타까움, 답답함 이런 게 묻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까 검찰의 항소 포기 그것도 기소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깎아내리고 싶은 쪽에서는 공동 성명도 안 나왔네. 뭐 북한에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못했네. 막 이렇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깎아내리는데. 그러나 이렇게 입장을 쭉 들어보고 아니 지금 그러면은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만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북한과 대한민국과 대화하도록 우리가 맨 앞에 서겠다 이렇게 바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든지 좀 바꿔보려고 보수 인사를 갖다가 영입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석자 얼음이 하루에 녹겠습니까?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때 받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그건 참 중국이 받아들여줄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해결을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죠.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사실은 서해 이제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그 중간쯤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어요. 근데 공동 관리 수역을 사실은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그 중간을 공동 관리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선을 그어버리면 제일 깨끗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거예요.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뭐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그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됐잖아요. 네. 현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되고 해법도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기자들에게 또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까지 거의 100점짜리 내용에다가 절차입니다. 예, 너무 잘 됐고요. 뭐 벌써 뭐 조치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아마 곧 소식이 있을 것 같던데요. 예.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그러면 해준 것은 무엇인데 이렇게 많이 받아왔나라는 말을 할 때 이거를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인정한 것. 그거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거 다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또 우리나라가 필요한 히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K-팝이라든지 이렇게 한한령 관련해서도 점진적으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이로운 건데 우리가 중국에게 해준 거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셀카 찍은 거. 이거로 이렇게 외교를 쉽게 풀었다면은 이거는 정말 외교에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저걸 보면서 그래도 시진핑이 트럼프보다 낫다. 만약에 지금 트럼프 시기라고 그러면은 가운데로 쫙 쪼개자? 뭔 소리야? 우리가 땅덩어리가 더 큰데, 한국은 이만큼 가져가 우리가 이만큼 쓸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딱 아예 공동관리 수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반으로 딱 나누면은 우리는 제일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래? 오케이 쿨?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모두 다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는 다 외교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북이 문을 꽁꽁 닫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둘 다 골치가 아프고 답답한 거거든요. 그것이 양측 지도자 사이에서 전략적 인내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의 해법은 지금 없어요. 북한이 전혀 대화 응하지 않고 중국말도 잘 안 듣는 곳인데 그래서 양쪽이 중국과 대한민국이 서로 노력한다. 우리 남한이 이건 또 성과고 그다음 병난도 이야기도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병난도가 아마 저도 찾아보니까 포털에 검색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사람들이 딱 병난도 찾아본 거예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역사책에서 배운 것 같은데 병난도가 사람들이 인천이나 김포 쪽에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항해도 있는 거예요. 예성강 하구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을 중국과 남한과 다시 병난도 있는 어떤 백길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좋았고 북한을 또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같이 하자 뭐라도. 하나 더.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으면서도 정확하게 사실을 꿰뚫고 있는 것 높게 평가해야죠. 그런데 표현도 상당히 와닿게 합니다. 깔끔하잖아요. 뭐 저렇게 하고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정신 나간 소리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 이건 없어야 되겠다. 부정선거를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그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죠.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줄어들긴 했고 앞으로도 계속 혐중 혐한을 조장하거나 또 선동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저거 해야 돼요. 우리나라 참 표현의 자유 많이 보장한다 생각 들어요. 특히 제일 그 보기 흉악한 게 플래카드에 장기 적출 막 이런 거를 초등학교 앞에 걸어놓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애들 납치하고 장기 적출한다. 그러니까
팩트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오고 싶겠습니까? 갔더니 오히려 환영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를 얻냐 이거예요.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반감을 조장시켜가지고 무역 적자까지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그 공격 대상 마찬가지로 중남미 국가 또 언급할 때요.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콜롬비아 같은 나라. 콜롬비아는 많이 동원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특히 극단적인 그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인식에 쌓여가지고 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런 매체에서도 그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 국가에서 그걸 차곡차곡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항의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 물론이고요. 그 국민들이 또 우리에게 당연히 갖는 일종의 반감 같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혐오라는 걸로 출발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계속 영어로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되거든요. 더 가속되거든요. 그게 가속이 되면 극단적으로는 이제 지금 그 일부 세력이라고 하지만 중국 대사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대림동 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내놓고 중국에 대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그 행동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대통령의 말에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뭐 미국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이제 건조해서 내려오게 됐던 독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뭐 리비아의 카다피도 그랬을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이란만 하더라도 지금 뭐 미국과 한번 잘해보려고 했다가 지금 뒤통수 세게 후려쳐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북한 같은 경우엔 뭐 좀 입장이 다르긴 하죠. 여기는 이제 핵을 사실상 보유한 북한의 경우에는 남미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은 절대로 미국의 어떤 제안이나 호의를 손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은은 예. 답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답이 없는 나라예요. 답이 없는 나라긴 하죠. 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죠, 김정은. 예, 어떤 분석도 거기는 안 통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네. 여기 우리 주체 사상을 가지고 예. 경애하는 대원수 밑에서 예. 평화로운 건 아니지. 경애하는 대원수 밑에서 자기들 카르텔만 잘 이득을 보면 끝이야. 예. 라는 사고방식이 꽉 젖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전혀 그 김정은만 아마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이성을 찾은 데라고는 김정은밖에 없거든. 예. 그러니까 김정은만 보면서 야 저건 나를 붙잡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지. 나머지 북한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그런 생각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뇌피셜을 제가 돌려보면 제가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미국과의 대화라든지 어떤 회담을 시도해 본다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럴까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해 4월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예. 그 사이에 중국과 북한이 무언가 마쿠 접촉을 해서 중국이 북한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좀 해달라. 이게 지금 마쿠에서 미국의 요청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히스토리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도 일단 좀 봉합 상태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아주 예외적으로 중국에게는 한판 붙자가 아니라 웬만하면 손을 내밀고 뭔가 같이 해보자라는 식의 제스처를 많이 취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북한을 이번 이제 우리 앵커의 질문, 저는 조금 우리 배 작가님하고 좀 입장이 다른데요. 네네네. 북한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가, 북한이라는 집단이, 북한이라는 국가가 이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허술하게 150대 전투기 띄워서 그중에 헬기 몇 대가 대통령 궁에 가서 내려서 바로 국가원수라고 하는 그 대상을, 타겟을 그렇게 쉽게 수거할 수 있는 나라인지, 아까 우리 앵커 얘기했지만 우선 핵을 뭐 가지고 있는 점에서 북한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른 식으로 우리를 치면 이걸로 미국 본토도 때릴 수 있다. 네. 대륙간 탄도탄 기술도 이미 과시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치는 쪽이 북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때릴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예. 또 하나 우리의 치명적인 숙명이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얻어맞는 시점이 되면 평택의 미군 기지를 때린다는 명분이겠지만 서울을 향해서 예. 재래식 장사정포들을 얼마든지 가동할 거란 말이죠. 예, 예.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예. 김정은이라는 독재자 하나만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다수의 민중들이나 또는 군부나 또는 그 주변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네. 저 김정은 하나만 얼른 잡아가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김정은을 제거하는 순간 밑에 있는 군부나 또는 보좌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김정은이 설사 죽었거나 제거가 됐어도 스위치 하나 눌러서 장사정포가 남쪽을 향해서 수만 발이 쏟아지고 예. 미국을 향해서 핵탄두를 실은 대륙간 탄도탄이 날아간다면 예. 그걸 미국의 정보기관이 조금이라도 탐지를 하고 있다면 이 베네수엘라를 저렇게 때려서 쉽게 뉴욕 법정으로 끌고 가듯이 저렇게 북한을 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건 예, 예. 마약과의 전쟁 등등의 명분이 있나요? 북한과? 그 사이에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크고 작은 도발을 했나요? 그런 점에서 명분도 사실 없고 예. 트럼프가 뭐 마르고 닳도록 미국에 집권을 할 것도 아니고 올해 2026년이면 중간선거에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다수가 아닌 상황 소수로 전락하면 탄핵 얘기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예. 북한을 마두로가 이번에 당하는 거 보고 북한의 김정은이 불안했을 것이다. 물론 불안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더 결사옹위의 자세를 예. 강구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과거에 극우는 아니 뭐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이 한미 합동훈련 얘기하면서 참수작전이라는 표현들을 썼잖아요. 네, 네, 네. 그때마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애들이 더 그거에 대해서 발악하고 더 극단적인 이 반발을 하는. 예, 예. 그러니까 설사 참수작전이라는 작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공개할 게 아닌 거죠. 김정은의 거처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도 그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예. 저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케이스가 이렇게 다른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언급했던 국민의힘이나 대한민국 이제 보수를 자처하는 이 정치인들이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나 같다, 마두로나 김정은이나 같다라는 이제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긴장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공포심을 좀 부추기고 네. 조장하는 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태는 제국주의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저희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이 외교의 방향을 잘 잡고 계시다고 저는 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국제법, 국제 질서라는 게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은 어떠한 그 강대국이 자신의 국내법이 마치 국제법인 마냥 통용되면서 우리 마음대로 다 하겠다라고 완장차고 다른 나라 침공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제국주의의 또 전문가이신 우리 백이성 선생님께서는 신제국주의 시대 네.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 제국주의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아직 좀 섣부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 중남미 이른바 중앙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에 예. 좀 국한된 개념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의 행동은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린란드도 사실은 북미 대륙에 지금 속한다고 지가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신대륙에 있어서만큼은 남북 아메리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 예. 이걸 만약에 아시아에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 거리상으로도 도저히 이게 극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 요번에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네수엘라로 예. 그 이오시마 함이라든가 그 제랄드 포드 그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갔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길이가 아주 짧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니 바베이도스니 뭐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디니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은 솔직히 그러니까 뭐 국방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 앞에서 미국 군함이 지나가도 찍소리도 못 하는 나라들입니다. 바베이도스나 이런 나라들이 예. 그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미군 군함이 이렇게 그 앞을 지나가면은 전부 다 너 왜 우리나라 바다를 지나가니? 너 왜 우리나라 하늘을 지나가니? 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이 그 나라를 충분히 설득시켜야만 지나갈 수 있을 그런 나라들입니다. 예. 따라서 너무 섣부르게 제국주의 이렇게 하고 그런데 뭐냐 신대륙의 제국주의는 되겠죠. 신대륙의 제국주의. 멀로주의에 더욱더 강화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되는데 콜롬비아라든가 어떤 옆에 가이아나라든가 바로 옆에 있는 파나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액션을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브라질이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침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동북아시아로 오면은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예. 이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떻게든 중국과 러시아의 든든한 뒷백을 믿고 미국에 더 막 원수놈들이라고 하면서 예. 공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제국주의로 가는데 다른 대륙으로의 제국주의는 힘들 것이다. 신대륙 제국주의 정도로. 예, 신대륙 예. 제국주의 정도로 생각한다. 예.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경호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제국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대륙 제국주의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외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우리 배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린란드가 북미 대륙이구나. 그 접근이다.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좀 많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먹으려고 저렇게 달라드는데 명분이 없는데 왜 그럴까? 그 대목이 약간 그걸로 아메리카 대륙이니까.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트럼프가 잘 쓰는 말 헤미스피어, 반구 개념도 신대륙과 구대륙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제국주의로 가자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순방 갔다 와서 한 얘기 있잖아요. 정말 나라에 힘이 있어야겠다군요. 맞습니다. 이게 답이죠. 그러나 힘이라는 게 갑자기 키워지나요?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난리인데 이것도 안 되고 물리력 단시일 내에 키워질 수 없죠. 트럼프가 요즘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다자외교라는 말이랍니다. 다자외교. 그러니까 UN 등등 다 FUCK이고 그다음에 나토 그다음에 자유무역협정 이런 거 다 그로 인해서 블락으로 이렇게 묶는 거 이런 거는 절대 트럼프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가 다른 나라와 함께 만나는 자리는 안 갔잖아요. 안 갔잖아요. 그 전에도 모두 다 피하고 있거든요. 에이펙 때도 먼저 왔다 가버렸잖아요. 그 대신 뭐 했냐? 1대1로는 만났잖아요. 그렇죠. 1대1. 저 역시도 우리나라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자블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저 A라는 나라하고 지금 우리가 다툼이 있어. B, C, D 너희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지지해줘. 이런 식의 외교는 이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통한 이제는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A라는 나라와의 분쟁이든 또는 손을 잡는 거든 또는 경제적인 교류든 이거는 그 나라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나라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시키든 아니면 상대를 좀 제압하든 아니면 좀 얼르든 뭐 이런 방법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도 미국에 대한 언급 거의 일부러 안 했잖아요. 저는 미국 가서도 중국에 대한 언급 일부러 안 해야 되는 게 맞다. 13, 14일에 일본 가잖아요. 일부러 장소도 나라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그것도 셔틀 외교 운운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일본이 지금 중국한테 맞대응하듯이 생각고 열도 뭐 또는 뭐 기타
거의 전면전에 가까울 정도로 치받고 있는데 우리 편 들어줘 예. 라는 거에 대해서 일체 의도적인 외면이랄까?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예. 그 대신 우리는 일본과 싸울 건 싸우죠. 독도 아니면 뭐 위안부 문제, 사과, 싸울 건 싸우지만 또 협력할 건 협력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신대륙에서만의 제국주의다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과연 그렇게 딱 국익만을 정해놓고 할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트럼프가 세계 무대에서 지금 주름을 잡고 있는 그 시점까지는 예. 우리 역시도 다자 외교라는 거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1대1로 뭔가를 다 풀어나가는데 주력하는 거. 예. 그게 조금은 비겁하지만 예. 현실적인 생존 방법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제 가장 어려운 외교 현실을 맞닥뜨린 대통령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 들어 참 많이 하게 됐고, 뭐 비겁하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한중 정상회담 가가지고 뭐 굴종 외교했다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주로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의 현실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뭐 이슈 1번지 시간은 우리 윤경호 소장님과 백이성 강사님 덕분에 아주 뭐 재미있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